안녕하세요.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농업직 식용작물학하고 재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엄주만입니다. 이게 앞서 이제 기초 과정이 있었는데요.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자료가 충분하게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기본 과정에서 이제 교재가 준비가 돼서 좀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뭐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나네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인 공부가 아니니까 장기적인 공부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내년 4월 달까지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배학인데요. 재배학 전체적인 내용은 앞부분에 이제 재배 개설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세 개의 단어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전성하고, 그다음에 재배 환경, 재배 기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작물의 최대 수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체적인 뭐 재배학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배 개설 내용에서는 이제 뭐 작물의 분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배학의 발달 과정, 그다음에 이제 재배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고요. 유전성은 이제 품종이라고도 하죠. 품종이라고도 해서 우수한 품종을 재배해야만이 이제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적당한 재배 환경, 그다음에 알맞은 재배 기술 등이 적용이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최대 수량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재배학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페이지 보시면은 뭐 몇 가지 용어가 되어 있는데, 뭐 농업, 그다음에 이제 작물 재배와 같은 이제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용어들이 정확하게 용어들을 좀 알아두는 것도 재배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은 뭐 읽어보고 넘어가죠. 농업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가 있는 거고요. 토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산업 정도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재배는 이제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경종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경자가 보면 경종이라고도 하는데, 경자가 이제 바깥경자예요. 뭐 이 경자는 많이 쓰니까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문을 많이 쓸 텐데, 한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제 한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뜻만 알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지 또는 경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다. 바깥경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배라는 것은 인간이 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다. 그러니까 한문에도 나타나시피 이제 여기 토지를 이용해서 식물을 기르는, 그러니까 뭐 이게 도구죠, 그렇죠? 창과자인데 도구를 이용해서 식물을 기르는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작물의 정의는 시험에 이제 한 선지효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작물 정의는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작물이라는 것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용성과 경제성이 없으면 작물의 상대적인 말로 이제 잡초라고 하죠, 잡초. 이제 잡초라는 것은 이제 정의가 인간의 의도에 역행하는 식물, 그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재배 대상이 돼야 되고요.
대상이 되는 식물 중에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어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작물이라는 것은 야생종으로부터 순화돼서 필요한 부분만 발달된 기형 식물이 이제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부위, 가식 부위, 예를 들면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부분이 크게 진화됐다든지 하는 야생 식물로부터 순화된 식물이 이제 작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배 이론은 이제 출제가 이제 예전에 좀 자주 되던 부분이에요. 근데 뭐 어렵지 않은 거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배학의 전체적인 내용인 유전성과 환경 조건, 재배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최대 수량을 올리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뭐 문제에서 쓰니까 뭐 공부가 이제 오래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가볍게 이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재배학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작물의 수량은 유전성, 환경 조건, 재배 기술을 세변을 하는 수량 삼각형 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에는 이제 재배 기술과 관련된 건데요. 재배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 거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전체적인 광량의 한 1 내지 4% 정도뿐이 식물이 이용할 수 없다는, 광합성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람의 기술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배의 특징이 이제 14페이지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재배학에서 전체적인 이제 문제 출제 비중은 보통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적게는 한 문제. 이제 재배 환경에서는 뭐 6 내지 7문제, 재배 기술에서 6 내지 7문제. 상대적으로 여기서 좀 많이 출제되면 이쪽에서 좀 적게 출제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많이 출제되면 이쪽에서 좀 적게 출제되는 거고.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게는 뭐 한 8문제까지, 9문제까지 이제 비중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재배 개설 내용들은 뭐 어느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느 한 부분이 출제되면 그 다음에 좀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고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배 특징도 예전에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글 밑에 옅게 이제 밑줄쳐진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기출됐던 내용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밑줄쳐진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에 이제 한두 문제를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좀 더 이제 깊게 디테일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기로 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으로 공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재배의 특징, 그래서 생산면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유기 생명체를 다룬다는 것, 생명이 있는 그런 생명체를 다룬다는 것, 그다음에 토지를 생산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이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고 생산 조절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업 생산이 어렵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작물을 기르는 기간이 이제 길기 때문에 자본 회전이 느린 편이죠. 그다음에 노동 수요가 연중 균일하지 못한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작물이 생육하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겨울철에는 이제 농한기로 쉬어야 되는 그런 노동력이 균일하지 못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가 척박한 토양일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이제 자본 등, 그러니까 토지에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또한 어려운 상황에 되는 이제 특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수확체감 법칙, 참고사항에 이제 수확체감 법칙은 이제 기술해 놨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생산의 3요소인 이제 노동, 자본, 토지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를 증가함으로써 그 한계 수량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그런 법칙을 이제 수학 체감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논 1헥타르에 만약 1톤이 생산이 됐다 그러면 논을 뭐 2헥타르로 늘린다 그래서 생산량이 뭐 2톤으로 늘어난다든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같이 투입이 돼야지 생산을 올릴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수학 체감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통면에서는 이제 뭐 농산물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변질이 되기 쉬운 그런 특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유통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어떤 수분 함량이 많은 그런 이제 작물들도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되기 쉽고 가격 변동이 심하고 가격에 비해 중량이나 용적이 큰 것들이 많아서 또 운반비, 수송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이 소규모적이고 분산적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중간 상인, 뭐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중간 상인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소비면에서는 탄력성이 적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많이 필요할 때는 또 많이 그 생산을 해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생산을 급작하게 줄일 수가 없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적어서 가격 변동이 이제 심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내용상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뭐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렇게 뭐 답을 고르는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페이지. 자, 작물의 특징은 시험 출제 비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용어들이 아니 그 내용들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출제 빈도가 좀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작물은 일반 식물에 비해서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사료작물처럼 이용 부위가 식물체 전체인 경우는 수량이 중요하지 어떤 균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배 특성이 좀 작물의 특성이 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다른 편이고요. 목적 부위가 종실이라든지 잎, 과실 등 식물체의 특정 부위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아무튼 목초류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료 작물들은 아무래도 생산 부위가 전체 수량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정 부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들이 대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물의 경제성을 높이려면 특정 수확 대상 부위의 수확량이 높아야 하는데 이는 일종 기형식물을 의미한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유용하는 부위가 야생식물에 비하면 기형적으로 진화된 식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필요한 부위를 발달된 부분을 선별적으로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특정 부위가 발달된 식물들 위주로 재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이 비교적 문제 출제 비중, 그러니까 선지에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기형적으로 발달된 작물은 야생 식물보다는 생존 경쟁력이 약하므로 잔 상태로, 그러니까 사람의 관리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튼 잔 상태로 방치가 되면 소멸되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 지문으로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안전하게 충분한 수확을 올리려면 불량 환경에 대처하고 야생 동식물이나 미생물로부터 보호해주는 관리 조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원예 작물의 특징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시험에 이제 7급에서 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뭐 좀 교재에 이제 넣어놓은 내용이고요. 크게 이제 4번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원예 작물은 이제 집약적인 농업 형태고 작물 재배는 일반적으로 일반 작물 재배는 아무래도 조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농업 형태다.
그러니까 뭐 조방적, 집약적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이나 자본 등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농업 형태를 이제 집약적 농업 형태라고 하고, 조방적인 거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이 적게 투입되는 농업 형태를 이제 조방적 농업 형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밑에 이제 재배의 기원과 발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오리차 시험에도 뭐 출제가 됐던 내용이지만 내용이 좀 많은 반면 이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에 좀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꾸준히 우리가 좀 보면서 그 내용 파악은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뭐 1번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시고요. 2번은 농경의 발상지 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큰 강 유역에 주로 큰 농경지가 발달했을 것이다. 어떤 농경이 발상지일 것이다 주장한 사람이 이제 켄 돌레라는 사람이고요. 켄 돌레. 그다음에 산간부 고지대의 작물육 재배 기원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바빌로프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안지대가 농경의 발상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데트와일러, 이렇게 세 사람 정도이고요. 이제 그렇게 짝지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바빌로프. 뭐 여기는 산바, 그다음에 해와 산을 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강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간단하게 기억을 하셔서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산간부에 보시면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마을 문명의 발상지인 그 산간 고지대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제 바빌로프고요. 이제 뒤에서 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잉카 문명의 발상지도 이제 고지대죠, 산간 고지대죠. 그래서 여러 작물들의 이제 기원지로 주장한 사람이 바빌로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안지대는 좀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배의 발달 내용 등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많은 반면에 출제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오리차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 답을 고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뭐 맨델의 법칙 같은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윈의 진화론, 답은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었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이제 답을 뭐 점수를 주는 문제였었으니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첫 번째 식물 영양과 관련된 발달 과정. 첫 번째 탈레스가 있는데, 탈레스는 이제 식물을 물에서 양분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탈레스고요. 그다음에 밑에 아리스토텔레스네요. 유기질설 또는 부식설. 그래서 식물 양분이 토양 중 유기물로부터 주로 획득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오래된 사람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소시르가 수경 재배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을 필요한 양분들이 이제 있다, 식물에게 이제 필수 양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뭐 그 양분들이 뭔지까지는 밝혀내지 않고, 아무튼 수경재배 실험을 통해서 물속에서도 양분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 것 정도로 실험이 됐고요. 로이스, 비료 3류에서는 NPK가 중요 원소, 식물의 중요한 원소임을 밝히는 사람이 이제 로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비히는 그 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르게 이제 무기 영양설, 식물 필수 양분이 무기물이라는 무기 영양설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비히 이제 채소효율 법칙도 있고요. 리비히는 이제 두 가지 무기 영양설하고 채소효율 법칙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채소효율 법칙이라는 것은
식물에 이제 필요한 양분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뭐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양분에 의해서 식물 생육이 잘구가 된다는 이론이 채소율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로이스와 길버트 인산질 비례 이제 과린산 석회를 합성한 인물들이고요. 그다음에 하버하고 보시 뭐 하버 보시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질 비료인 이제 원료인 암모니아를 합성한 그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삭스와 놉스 이제 수경 재배를 통해서 필수 원소들을 이제 밝혀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로 이제 뭐 하나씩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제 식물의 필수 원소들은 그 다른 원소들은 다 이렇게 충분히 공급을 하면서 어느 한 가지 원소를 이제 부족되게 해서 그 원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이게 필수 원소다, 필수 원소가 아니다는 것을 아는다는 식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필수 원소들은 이제 수경재배 실험을 통해서 주로 밝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삭스와 놉스, 그다음에 하버 보시 공정, 질소질 비료 얘기하는 거고요. 로이스와 길버트 인산질 비료석 합성. 전체적인 식물 영양에 관련된 이제 발달 과정은 그렇고요. 밑에 이제 보싱컬트도 있네요. 보싱컬트 밑에 내용들은 이제 콩과작물의 이제 공중 질서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콩과작물과 공생하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에 관련된 발달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첫 번째 보싱컬트는 콩과작물이 공중 질서를 고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다음에 해겔은 근유균 하면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근유균과 콩과작물의 관계 규명됐고요. 살펠트는 콩과작물의 생육은 전에 생육했던 토양에 옮겨주면 더욱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이유는 그 토양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균들, 그러니까 그 근유균을 형성하는 세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베이제닉하고 프라즈모우스키라는 사람은 이제 뿌리옥 이 세균에 의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뿌리혹이 어떤 생물체에 의한 것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세균류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이제 1890년대 뿌리옥박테리아 인공정점법, 93년도에 공중 질서를 고정하는 세균의 종류를 정확하게 종명까지 밝혀낸 과정까지 이르게 됐다.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속은 이제 혐기성 세균에 속하고요. 이제 아조토박터 속은 이제 호기성 세균에 속하는 그런 균들이다. 세균이죠, 세균. 대표적으로 호기성 세균, 혐기성 세균. 클로스트리디움하고 아조토박터 속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물의 개량과 관련된 역사를 보면 카멜리우스는 이제 식물에도 성이 있다, 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인물이고요. 코엘로이터 이제 교잡에 의해서 개체를 생산하는데 개체 생산을 성공한 인물이다. 이제 교잡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다연은 다 아시지만 진화론, 그다음에 이제 바이스만의 이제 용불영설. 용불용설은 이제 유전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이제 퇴화를 한다는 이론이죠. 이론이 아니고 설. 그래서 뭐 5회차 시험에 그 관련된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내용들이 뭐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뭐 또 나오기는 힘들겠죠.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센의 순계설. 순계설은 이제 육종 내용에서도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뭐 순계설이라는 것은 순계 내에서 선발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 변이기 때문에 선발의 효과가 없다. 그게 이제 주 내용이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육종 부분에서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센의 순계설, 반드시 요한센의 순계설은 좀 기억을 하시죠. 그다음에 드바리 달맞이꽃 연구에서 돌연변이
이제 발표를 해서 품종 개량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반의 이제 초파리 유전 실험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반선 유전을 발견하는데 기여한 사람이다. 모간 초파리 실험으로 반선 유전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도. 그다음에 밀러 엑소전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인위적 돌변이 유발으로서 엑소전을 사용하는데 기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작물 개량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작물 보호라든지 이때 이제 생물 생장 조절 부분에 이제 별도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오래차 얘기하면 이제 식물의 이제 생장 조절 관련된 재배 역사, 재배 과정, 아니 그 발달 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물 보호. 리웬혹이라는 사람은 현미경 발달로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세균을 발견해서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물체의 발견, 그러니까 이제 크기 순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작은 게 이제 뭐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중에 가장 작은 게 바이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견된 적은 없고요. 바이로이드, 바이러스, 그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 그다음에 세균, 박테리아죠. 그다음에 이제 펀지, 그다음에 뭐 선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을 일으키는 병원인데요. 이런 것들의 이제 그 발견 순서는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현미경 발달과 더불어 병원체의 발견도, 생물체, 미생물의 발견도 같은 발달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튼 여기까지는 뭐 주로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은 이제 전자 현미경 등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런 생물체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박테리아는 이제 광학 현미경 정도 한 1000배율 정도면은 이제 발견이 충분한데 그 이상의 이제 생물체들은 아무래도 더 좋은 성능이 좋은 뭐 현미경들을 발견에 의해서 발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리웬혹 현미경의 발견과 발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버클리는 감자 부패가 곰팡이에 의한다는 것이 밝혔다 이런 얘기인데, 그 버클리에 의해서 이제 감자의 부패가 밝혀지기 전까지, 곰팡이가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지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썩으니까 곰팡이가 침입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그 부패되는 원인이 곰팡이라는 얘기죠. 부패되는 원인이 곰팡이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부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곰팡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파스테르는 다 아시는 인물이죠. 요구르트. 그래서 미생물 발생 실험을 통해서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생물체가 생겨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어떤 병균설에 의한다는 것은 이제 제청한 사람이 이제 파스테르라, 아무튼 병균설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밀라르데는 살균제, 최초 살균제인 이제 보르덱을 발견한 사람이다,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포도 녹균병을 방지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황산구리와 생석회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그런 약품이 이제 최초의 살균제인 보르덱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천적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깍지벌레라든지 진드무르 천적인 뭐 대박벌레, 우리말로는 대박벌레고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무당벌레 종류를 이제 대박벌레라고 합니다. 도입해서
방지한 기록이 있는데 최초의 이제 생물학적 방제, 천적을 이용한 최초의 생물학적 방제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1891년 배우 화상병이 벌에 의해서 먹인다는 것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화상병, 우리말로 이제 한문으로 화상병이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불마른병, 화상병 이렇게 하는데, 화상병은 세균병이에요. 여기 이상, 요 병원 중에 여기 이상들은 대부분 이제 스스로 이동해서 침입하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매개충에 의해서 이제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종은. 그게 이제 비읍번의 내용이고요. 일단 잡초 방제. 자, 잡초 방제에 관련 내용, 이제 포콘이라는 사람은 최초에 이제 화학 합성 제초제인 이사디를 합성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작물의 수량이 굉장히 이제 증가되는 그런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이제 제초제의 발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담수재배죠. 벼 같은 경우 담수재배. 담수재배로 인해서 이제 그 잡초의 발생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수량 증가가 크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제초제들, 화학 농약들이 이제 발견됨으로써 또 수량 증가가 크게 있었습니다. 최초 제초제는 이사디고요. 제초제 종류의 이제 이사디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초제다. 제초제 중에서도 이제 화학적 특성이 접촉형, 이행형, 이것도 호르몬형이고, 그래서 이제 식물체 내 이제 호르몬 균형 교란으로 인해서 제초 활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제초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옥신 균형 교란입니다. 기작은 사초 기작은 옥신 균형 교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옥신이 이제 호르몬이니까 호르몬형. 그다음에 이제 살포된 부위에서 살초 작용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일정 부위로 이행을 한 다음에 살초 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제초제다. 그래서 이제 전홍대에서는 호르몬제로 작용을 하고요. 이제 고농대에서는 농약 특성을 갖는 게 제초제 특성을 갖는 게 이사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970년대 이후부터 제초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됨으로 해서 많은 수량 증가를 가져왔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식물의 생장 조절과 관련된 내용. 다윈에 의해서 식물의 굴광성을 이 관찰됐다는 정도죠. 그러니까는 굴광성을 나타내는 원인 물질이 이제 뭔지까지는 모르고요. 아무튼 햇빛의 방향으로 식물이 향한다는 것 정도를 이제 관찰을 했다는 것 정도의 의미죠. 그다음에 웬트의 이제 자엽초 실험, 귀리 자엽초 실험. 이제 귀리 이제 정단 부위 이제 그 자엽초를 잘라서 저 배지에 올려놓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물질이 이제 확산되는 걸 다시 여기 올려놓고 다시 굴광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이제 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귀리 자엽초 실험. 자엽초를 잘라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어떤 물질이 확산이 되고 이 부분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 배제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웬트의 귀리 자입처 실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쾌글 된 사람은 이제 옥신이 실체임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굴광 현상의 실체가 옥신이다. 그다음에 아무튼 뭐 저기 그 식물 생장 조절제는 별도로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 볼 거고요. 뭐 여기 내용이야 그렇게 정도 짝지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쿠로자와는 이제 지베렐린이라는 물질을 발견해내고 그 명칭을 명명한 사람이다. 근데 지베렐린은 이제 벼에 이제 도장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병원체의 학명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키다리병의 병원균의 학명이 이제 지베렐라 후지쿠르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속명을 따서 지베렐린이라는 명칭으로 명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쿠로자와 지베렐린 이렇게 짝지어서 좀 여기서는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밀러와 스쿡은 정어리 정자 DNA에서 세포 문제를 촉진하는 어떤 물질 중에 하나인 키네틴을 발견했는데, 키네틴이 뭐 사이토키닌의 일종이라는 것. 아무튼 사이토키닌은 이제 밀러나 스쿡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오쿠마는 아부시산. 그 내용들을 좀 짝지어서 공부하기 힘드니까 뭐 아부시산은 아오 이렇게 하시든지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간에는 이제 과실이 후숙을 촉진하는 에틸렌을 발견한 사람 정도로 짝지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웬트부터 거기 기내까지 여러 가지 생장 조절 물질 등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짝지어서 공부하면 좋겠다. 미첼, 이사 DNC, 생장 억제 물질이죠. 그다음에 작부 방식과 관련돼서 이종경작, 휴한농법, 홍과작물로 순환농법, 자유경작. 뭐 얘가 출제가 됐었는데 출제된 지는 좀 오래됐으니까 좀 나올 만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 봐두시면 되고 내용상 어려운 건 없고요. 이동경작은 주로 이제 화전, 대전법 뭐 형태 같은 내용이다. 뭐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 지문이. 이제 이동경작과 관련된 높은 용어, 뭐 화전, 대전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전이라는 건 다 아시죠? 불태워버리고 경작을 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화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일본은 소전, 그 소자가 이제 불사를 소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중국에서는 화경, 요거만 다를 뿐이지 개념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전법, 밭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몇 년간 경작을 지속하여 지력이 떨어지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경작하는 방식. 그래서 이동 경작 형태죠. 그다음에 휴한농법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재배학에서는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고요. 좀 잘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고, 뒤에 가서 이제 재배기술 쪽에 이제 쳤다는 부분 쪽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때 또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아무튼 지역 소모를 막기 위해서 포장을 일정하게 나누고 한 포장은 좀 쉬게 하는 거죠. 이런 형태는 이제 휴한농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산부식은 이제 포장을 3개로 구분을 하고 2개는 작물을 재배를 하고 한쪽은 이제 휴한하는 거죠. 쉬어서 이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사포식은 뭐 4개로 이제 포장을 구분하고 그중 하나를, 그러니까 얘는 3년마다 한 번씩 쉬겠죠. 그다음에 사포식 농법은 4년마다 한 번씩 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말고 이제 그 3포식, 4포식 이거 말고 이제 계량 3포식하고 노폭식 인적 체계가 있는데, 얘는 이제 휴한농법은 아니에요. 쉬는 건 아니죠. 얘는 쉬는 게 아니고, 얘는 쉬는 휴간에 어떤 이제 지력을 증진하는 콩과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을 이제
계량 삼포식 또는 노폭식이라고 합니다. 퍽식. 그래서 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도 있다. 뭐 그런 형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그 휴한농법 그렇다. 그 지력 유지를 위해 농경의 일부를 일정 기간 재배하지 않는 그 휴하는 상태로 두는 농법을 휴한농법이라고 한다. 휴한농법은 3포식, 4포식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계량 3포식하고 노폭식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콩과작물 순환농법 밑에 나왔던 것처럼 계량 3포식은 3포식 농법에서 휴한할 곳에 콩과작물, 클로바라든지 헤어리 배치 등과 같은 지력을 높이는 작물들을 재배해서 작물의 수량을 높이는데 기하는 농법이 이제 콩과작물과의 순환 농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량 3포식 그런 형태고요. 자유경작은 이제 합성 비료라든지 농약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이제 지역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윤작 체계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이제 비료라든지 농약을 투여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아무튼 값이 높은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값이 높은 작물들을 재배하는 형태가 이제 자유경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재배 형식에는 소경, 식경, 곡경, 포경, 원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소경 할 때 이제 소자는 우리가 이제 그 주에서도 자주 나오는 용이 소식 할 때 소자이기도 하고요. 소경. 이게 성질소자예요. 아무튼 이제 밀도가 좀 넓게 하는 형태는 이제 소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요. 소식할 때 소자이기도 하고요. 여기 소경에서 이제 뜻은 이제 원시적 약탈농업에 가까운 재배 형식. 그래서 이제 경이나 굴봉으로 땅을 파고 비료 관리를 별로 하지 않은 상태로 재배를 하다가 또 이제 양분이 수탈되고 토양이 척박해지면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재배하는 형태. 앞에서 나왔던 미동 경작 형태이기도 하죠. 소경. 또 키워드는 뭐 원시적 약탈농업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식경은 이제 식민지 농업, 식경. 그래서 기업적 농업, 식민지 농업 형태. 그래서 미개지에서 주로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재배하는 형태를 이제 식경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구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 식경의 재배 대상의 작물로는 이제 고무나무, 커피, 사탕수수, 담배, 차와 같은 이제 기호류 작물들이 주로 많이 재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곡경 할 때 곡자는 이제 곡식 할 때 곡자이기도 하니까 이제 곡류 위주 농업 키워드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기계화를 통해서 실시한 농업 형태, 곡경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호주와 같은 대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등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포경은 이제 원래 고 문서에도 많이 나오는 그 이제 글자가 이제 포자예요, 포자. 일정한 재배 토지에서 이제 범위라는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포장할 때도 이 포자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채소를 기르는 그런 이제 일정한 포장을 이제 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경 그러면 이제 아무튼 식량과 사료를 같이 생산하는 형태를 이제 포경이라고 합니다. 포경. 그다음에 원자도 이제 어떤 일정한 범위에 이제 과수류를 기르는 그런 포장을 원이라고 합니다.
원. 얘도 이제 고문서에 보면 이제 유자도 있어요. 유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정한 포장에 이제 뭐 보통 동물을 사육하는 그런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동물원 정도를 이제 보통 유라고 하는 거고요. 원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원은 이제 과수원. 그래서 주로 원예 또는 원예적 농경 형태를 이제 원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농기구라든지 축력 등을 사용하는 노동 집약적 관리 형태가 이제 원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로 이제 도시 근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형태 원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출제가 좀 됐었는데 좀 뜸했던 내용이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출제가 됐는데 몰라서 틀리면 안 되니까 좀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작물의 기원과 전파는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